뒤에 잘 보이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고요? 네.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노동조합이 뭐냐 도대체. 또 운동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노동조합 운동 혹은 노동운동 이렇게 표현하죠. 운동이라는 게 뭐냐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의사 벌기대회 그죠? 여기는 이제 우리 노동단체 분위기가 좀 다르죠. 노동조합 집회하는 거죠. 자, 노동조합은 이익단체다. 맞을까요? 네. 고개를 시민사회단체다. 그래도 맞아요? 시민사회단체 일종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익단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 이익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가장 힘 있는 조직이 제가 볼 때는 법률가 조직하고요. 변호사협회죠. 그 다음에 의사협회인 것 같아요. 그죠? 국회의원도 많이 내고요. 대통령도 냈죠. 법률가 단체에서 대통령 2명 냈죠. 가장 힘이 있죠. 쉽게 말하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는 단체예요. 이익 집단. 근데 노동조합이 이익 집단은 아니다. 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우리는 이익 집단 아니고 사회의 공익에 복무하는 조직이다. 뭐 이렇게 의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노동자들이 자기 임금 인상 투쟁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더 평등한 사회. 쉽게 말하면은 부를 골고루 분배, 사회에 골고루 분배하기 때문에 이 진보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이다 라는 거죠. 노동조합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동자가 주체가 근로자라고 되어 있죠. 주체가 돼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운동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 계급의 대중적 자주적 결사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적 성격은 뭐냐? 노동조합이 평등한 세상을 지향할 때 또 계급적, 투쟁적, 연대적, 자주적, 민주적일 때 이걸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하는 거를 민주노조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한국노총은 운동 단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좀 더 길게 이야기되면 좋겠지만 그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노동조합 언제 만들어졌냐?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7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19세기입니다. 또 20세기 전반기에는 혁명적 시기예요.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자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한편 어떻게 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고 엎어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1945년 전까지는 전 세계적 노동운동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죠? 미국의 레드퍼지라고 해서 그 빨갱이 사냥 메카시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뒤로는 다시 노동조합 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자본주의 체제 내에 개혁운동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거 어디일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엄청 좀 살벌하죠? 프랑스예요. 과격하기로는 또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우리 한국. 그렇습니다. 프랑스요. 여기는 이거 우리나라죠.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네? 배고파서 못 살겠다 먹을 것은 언제적일 것 같아요? 이거는요 1979년에 YH 무역이라고요. 옛날 민주노조 운동하던 가발 만드는 공장이에요. 거기 이제 사장이 재산을 미국으로 빼돌리고 이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신민당사에 들어가서 농사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박정희 정권이 여기를 탄압해서 강제 진압했죠. 그래서 그 신민당사에서 추락사했어요 한 분이. 그때 이제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종로경찰서장에 딱 이를 훌쩍 갈기면서 이 뭐하는 놈이고 이렇게 했는데
종로교육 자생이 기가 꺾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국회의원이고 뭐 그냥 사르르 짓밟았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제명했죠. 국회의원직에서. 그래가지고 부마 항쟁 일어나고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는 이 시발점이 됐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YH 노동자들의 농성사진이죠. 한국의 노동조합도 굉장히 빠르죠. 189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자, 드디어 철도역이 나오네요. 사진이 좀 원래 사진이 이렇게 흐려요. 옛날 사진이라. 근데 누구 아시죠? 철도 들어올 때 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아, 안 나왔습니까? 저는 이 철도 들어올 때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개통됐다라는 거죠. 이게 노량진역 풍경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미국인이 부설권을 따냈어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24만 불에 따냈다고 그래요. 24만 불. 근데 지금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 미국인이 먼저 따내니까 우리 뒤통수 맞았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10배를 더 주고 일본이 가져왔어요. 부설권. 부설권 가져와서 이제 운영권도 가져왔죠. 왜 가져왔겠어요? 한국을 집어먹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굉장히 일찍 개통됐죠. 주요 간선은 벌써 일제 때 다 개통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9월 18일 날 우리 기념식 해요. 본사에서 하기도 하고 63빌딩 이런 데 빌려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일제가 조선 침략과 수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철도 개통일인데 이 날을 우리가 꼭 기념해야 되냐는 거죠. 뭔가 의미 있는 날을 바꾸면 안 되냐? 이것이 저의 주장이고요. 옛날에 우리가 성명을 내주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시간 짧으니까. 네. 이게 지금 이 경인선 이 승객들이거든요. 1910년대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양궁변사 하나도 없죠. 딱 갓 쓰고 갓 안에는 상투도 있을 거예요. 1905년인가 아마 그 단발령 때문에 엄청나게 의병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때까지도 상투 튼 사람이 많이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런데도 보세요. 이때 이미 싸워요. 1901년에 임금 이상 투쟁하고 1904년에는 철도 건설 때 노동자 강제 동원을 거부하는 싸움을 합니다. 주로 의병 투쟁과 결합됐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의식이 높아서? 전쟁 반대 평화운동 하려고? 그렇죠. 거의 강제로 징발에다가 제대로 돈도 안 주고 부려먹으니까 도망가거나 습격하거나 이렇게 싸운다고 하죠. 그 일제 하에서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는데요. 민족 해방운동, 그러니까 오늘 독립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이제 긴밀하게 결합해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5년에 5년 이전의 노동운동은 거의 다 사회주의 운동 진영이 주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국 노총까지도 옛날에는 세계 노련에 감행됐었습니다. 세계 노동운동사에 보면 이제 1945년 이전에는 세계 노련이라는 이 운동단체가 주도했는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국제 자유노련이라는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민주노총은 어디 들어와 있다? 현재 퀴즈. 국제 자유노련 혹은 세계노련 어디가 있을까요? 네, 국제 자유노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련이 망하면서 세계적 그 연합체도 미국이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CIA에서 또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해요. 물신양면으로.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거의 사회주의 운동이 같이 민족해방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주도했다.
이번에 제가 교환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1925년에 파워랜드 3나의 기록이 자세히 나왔어요. 요구 조건도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글씨가. 네. 빨간 글씨는 지금도 요구하는 거예요. 빨간 글씨는 승무원을 이거 증치라는 건 늘려서 대체하는 거죠. 출근 시간을 개정해라. 출근 시간은 8시간제로 해라. 우리도 8시간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들은요. 이때 우리 선배들이 이제 이렇게 싸웠는데 지금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 기관차 내 기차 시간표를 게시할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 신체검사도 했나봐요. 삥땅 친다고 해서 열차 승무원들 여러분 1970년대 우리나라 그 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 거기 여자 차장들 맨날 그 몸수색 해가지고 맨날 그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인권 이랬듯이 지금 우리 당연한 권리들이 어떻게 됐다? 이때부터 선배들이 투쟁해서 개선된 거다라는 거죠. 그죠? 정류장도 이거 그냥 있었으면 지금 문화재 될 것 같아요. 그죠? 보신가 앞에? 보니까요. 파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일제죠. 일제가 이제 경성 전차 서울로 말하면 지하철이죠. 서울 메트로일 텐데 이거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파업하니까 깜짝 놀라서 많이 들어졌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사측에 준비해요. 이런데 또 파업할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집니다. 준비를 제대로 안 했죠. 네. 여기는 이제 나중에 또 잡아가요. 해고시키고. 항상 그러죠. 제대로. 옛날에도 그랬다. 자, 여기 우리 엄청 저도 이제 이번에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뒤져봤는데요. 차근봉이라는 선배가 있어요. 이분이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우리 운동사, 특히 철도 운동사에서는 까맣게 잊혀져 있죠. 제가 이번에 국을 뒤져가지고 많이 이제 기록을 뒤져봤는데요. 이거는 여기 지금 일제의 진술 조서예요. 시한 유지법 위반이죠. 시한 유지법 위반 차근봉. 이게 일제 치하에 발행되던 우리는 한글 신문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되어 있냐? 질문만 볼게요. 노동운동의 선각, 그러니까 선각자 차근봉이 옥중에서 졸세, 갑자기 죽었다라는 거죠. 10일 오전 독감방. 독감방이라는 건 이제 독방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일생을 노동운동에 헌신했는데 그 일생이 얼마다? 32살이라고 했어요. 차근봉 선배가 자기 애가 5살인데요. 애한테 이제 편지 보내는 거 보면 좀 눈물 나요. 부인은 근데 또 2005년까지 사셨더라고요. 엄청 장사하셨어요. 그래서 2005년에 이 부인을 인터뷰하면서 사진 찍자 이랬더니 기자가 꼭 사진을 찍어야 되냐, 사진 안 찍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일제 때 이 남편이 이랬으니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피해의식 때문에 2005년인데도 사진을 안 찍으라고 하셨더라고요. 자, 양력을 볼게요. 1989년에 서울 빈민가에서 출생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간 뒤에 기관차 화부가 됐어요. 화부는 뭐냐면은 지금 부기관사 있죠. 옛날 증기기관차에 부기관사 2명 있어요. 알고 계세요? 기관사 1명, 부기관사 2명. 그 다음에 그 밑에 화부가 있어요. 화부는 뭐냐면 증기기관차에 석탄을 떼고 나면은 그 재를 갖다가 청소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승무원으로 입사하면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화부가 됐는데, 네, 이제 한 20살 무렵에 3.1 만세운동에 철도노동자 만세 시위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남대문 근처에서 철도노동자, 서울역에 이제 그 굉장히 큰 기관차 사무소도 있었고, 서울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영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수백 명을 끌고서 만세 시위를 주도해서 감옥에 갔다 와요. 8개월인가 살고 나와서 의식이 발전해요. 제가 볼 때 이때까지만 해도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의식이 발전해서 보세요. 조선노동공제의 집행위원,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
그 다음에 1928년에는 좌우가 합작한 신간회의 경서주에, 그 마포지에 간사를 해요. 그랬다가 보세요. 이분이 이 기간 동안에 엄청 헌신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1929년에는 조선공산당 책임비서관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조선공산당이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싸그리 감옥에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싸그리 감옥에 잡혀가니까 아마도 아직 그렇게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은 이 사람 중에 남아있는 이 사람을 책임비서를 한 것 같아요. 그랬다가 1929년에 일제 잡혀서 고문 끝에 신병을 얻어가지고 옥중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2005년에 한국정부에서 건국군장 애국장을 줘요. 이런 분이 또 한 분 있죠. 누구겠어요? 여운용 선생 있죠? 이분도 이제 이때 똑같이 실종된 애국자였다가 훈장을 줍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한 일이죠. 그런데 요런 어디죠? 요런 걸로 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기록 다 빠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런 것만 가지고도 줄만하다. 그래서 준 겁니다. 이거는 아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도 이 레드 컴플렉스가 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분들 외에 수많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운동하는 분들 아직도 인정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죠.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 뒤에 뭐 이 원산노련 총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과감하게 건너뛰어서 그게 이제 1946년 전평. 여러분 우리 철도노조 창립 기념일은 날짜는 몰라도 언제쯤인지 대충 알죠? 네? 잘 몰라요? 네, 11월 2일인데요. 이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11월 2일인데 1946년 11월 2일 날 설립됐습니다. 이거 바꾼 게 얼마 안 돼요. 2005년에 바꿨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철도노조 역사를 바로 세우자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좀 있으면 대한민국 총량이 나오는데요. 전평 설립일은 11월 5일이다. 근데 철도노조는 그보다 4일 빠른 11월 2일이라는 거죠. 자, 이 요구 조건은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최저임금제를 확립해라. 유급휴가, 정규일, 산전 상회 2개월 유급휴가, 유해 위험 작업 7시간 제한, 14시간 노동 미만 14시간 미만 노동하지 마라. 주택 줘라. 타가서 음악실, 도서관, 의료기관을 설치해라. 이거 못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매판 친일 맹무재산 공장면에 입원해라. 네, 사회보험 실시해라. 이때 이미 이런 거 다 요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요구안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1946년 얘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던 시절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무슨 황당한 요구를 벌써 이때 하나 하지만 적어도 노동운동이라면요, 여러분 사회의 진보를 앞당기고 또 좋은 사회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1946년에 우리가 선배가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나 진보적인데 우리도 지금 맨날 무슨 뭐죠? 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노선이나 전망으로는 훨씬 더 후퇴된 것 같아요. 정권이 어디죠? 홍준표가 되면 안 되니까 또 민주당을 지지하자고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물론 그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런 한편으로는 이런 꿈과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전국 노동자 신문이 이제 이 단계 전평 기관이 텐데요. 이게 다시 되살아나요. 언제냐면은 1991년에 전노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기관지 이름이 전국 노동자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노협도 우리 전평 선배들의 정신을 본받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 제목을 그렇게 정했고요. 우리 철도노조도 2006년에 이렇게 전평 설립일, 전평선의 철도노조 설립일로 바꿨다. 라는 거죠.
1946년이 되면 역사적인 전평 9월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총파업이요. 여러분 뭐 아시는 동지도 많이 있겠지만요. 이게 이제 집회장면인데요. 그 당시에 27만 명이 총파업을 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때의 전체 노동자들의 상당한 기간사람은 다 파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철도가요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송 분담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몇 프로일까요? 아세요? 지금 대략 여객부는 약 12%, 화물은 10%가 채 안 돼요. 엄청나게 비중이 낮죠. 그래서 지금 철도 파업 난리 나죠. 그런데 이때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9월 23일 날 처음으로 파업이 들어갔죠. 이때는 연맹체였어요. 철도가. 단일로 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연맹체였는데 부산에서 7,000명이 먼저 파업에 들어가서 이게 하루아침에 전국으로 확산이 됐는데 철도가 쓰니까 어떻게 돼요? 야! 다 같이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다. 다 같이 파업하자 해서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출판, 무편, 금속, 채식, 섬유, 전기, 해운 뭐 이러면 나라를 마비시킨 거죠. 10월 초까지. 이랬다가 이제 10월 1일 날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시위대를 대구경찰서 경찰들이 발포해서 죽이는 바람에 대구 민중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법화되죠. 불법화돼가지고 미 군정 치하거든요. 이때가 그 불법화돼서 엄청 탄압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죠? 철도 파업을 때려부순 사람이 앞장서서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자기는 김좌진 아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김도환을 워낙 미워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엄청 찾아봤어요. 절대 김좌진 아들 아닙니다. 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안동김씨에서 뭐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빨리 저기 그 김을동하고 저 김좌진 그 장군의 그 후손들하고 DNA 검사해라. 그랬더니 안 합니다. 김을동 씨가 관련이 없다라고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국회의원 하는 거 다 날아가잖아요. 자기 사실 김좌진 장군 손자다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다 날아가졌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은 저기 흑룡방송에 가면은 동경성이라고 옛날 발해 수도 중에 동경성 있죠? 거기 가면요. 거기가 김좌진 장군의 청산인데 저기 가까운데 거기 가면은 김을동 씨 아들이 송일국이 거기 와서 또 한류가 엄청 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또 그 조선족들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그 김좌진 장군 선양해야 된다 막 성명운동하고 있어요. 기념물 설치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참 역사가 어떻게 왜곡이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SBS 뭐예요 야인시대인가 그거 확 뜨는 바람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어쨌든요. 보세요. 항문호청이 만들어졌는데요. 1946년 3월 10일 날 만들어졌는데 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이라는 처음에 이름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초대 위원장이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너무나 웃기죠? 왜 이승만이 평생 독립운동을 좀 했겠지만 이 사람이 노동자 인정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노동 조직의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9월 총파업,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의 9월 총파업을 분쇄하면서 강화되는데 9월 30일 날은 용산 철도 기반부를 습격했다는 거죠. 경찰, 서북청년단, 대한노총 이 사람들이가 자기 그때들 술을 먹여가지고 자기는 권총하고 수류탄을 차고 구장에 들어가서 선배들 40명을 살상했죠. 그러니까 다 가둬놓고 그런 거죠. 여기서 간부되는 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 휘발유 켜고 불질러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임도창 선배나 저 같은 사람들
김정동 이런 사람들이 자기 조합원들 부활하다 나가요. 다 죽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 똑바로 노동을 할 리가 있냐? 56년에는 이승만 출마하는 관이되고있고요. 1960년에 중앙정보부의 정보부장이 지금도 살아있죠. 김종필 씨가 항문청으로 재편했는데 무조건 다 해산했어요. 5.16 그 다음에 이제 재편했죠. 그래서 그때 김종필 씨가 처음에 재편하는 대회 의장을 합니다. 중앙정보부장인데요. 유신지지, 4.14 호원지지 여기서 독재 정권이 기생했다. 노동조를 근로자를 개칭했고요. 동일방직 똥물 투척 사건을 벌인 반면에 1994년에는 이 역사가 바로 철도노조 역사예요. 우리 선배들 역사인데 1994년에는 근로기준법 개혁에 항의해서 노총을 전가하는 해고 노동자들을 철도노조 행동대 40명이 가서 짓밟았습니다. 우리 옛날 철도 선배들 기관지로 나오죠? 속도 좀 내야겠네요. 4.19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4.19 후에 민주노조운동이 활발해지죠. 박정희 때 쿠데타 때 강제 해산하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이 사진 처음 찾아냈어요. 철도 기관차 노동조합을 이제 설립했습니다. 왜? 철도노조가 너무나 어용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걸 뒤집을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설립을 해가지고요. 이런 역사적 사실이 단출하죠. 왜? 불과 1년도 활동 못하고 이제 강제 해산됐어요. 그죠? 8월달에 설립해서 5.16 때 해산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였냐? 사장사고 나면 무조건 다 승무원 싹 구속시켰어요. 그때 이 선배들이 준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대전간 기본 4시간 늦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불가항력적인 철도 사상사고에는 면책한다 라는 것을 이 선배들이 만들었다 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이야기 안 한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관사들이 노동조합을 따로 가진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순기능을 하면 좋은데 역기능을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다른 직종하고 노조를 같이 해? 우리 똘똘한 기관사끼리 해! 이래가지고 하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민영화 때 계속 반대하다 마지막에 탁 돌아서가지고 완전히 아주 민영화 저지 투쟁을 박살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것은 그러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찾다가 아까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전태일 동지가 1970년에 분신했다는 거죠. 이거는 전태일 동지 일기고요. 이 일기는 조영래 변호사가 쓴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전태일 평전이죠. 거기에서 발표합니다.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에 이 미친 영향이 엄청 크다. 근데 철도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제가 볼 때 영향을 크게 안 받았다. 1978년에는 동일방직 노조의 중앙정보부하고 회사, 그 다음에 성노를 항노총이죠. 그 세 개가 유착을 해가지고 똥물을 떼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똥물 떼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똥을 먹고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YH 노동자의 시민당사 노동자입니다. 설명 한번 넘어갈게요. 70년대는 우리나라가 경공업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일할 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민주노조 운동이 여성들이 중심돼서 싸웠다라는 거죠. 5.18 광주 민주화투쟁은 지금까지도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에 뭐라고 표현해요? 마르지 않는 저수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게 2년 전에 광주 가서 신루역에 가서 사진 찍어온 사진인데 우리도 이제 좀 있으면 가죠, 그죠? 넘어갈게요. 85년 6월에 우리 노동자들이 공명파를 벌였는데 해고자가 무려 1,500명 박살을 했죠. 전두환 정부 때.
그런데 이 동지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87년 이 노동자 대투쟁에 있어서는 또 전부 다 앞장서게 됩니다. 그때 저 열심히 이 조직해가지고 싸웠던 게 저번에 대선 후보였던 신상정씨죠. 노회찬 이런 사람들, 신상정. 87년 6월 항쟁 사실이죠. 87년 6월. 저는 그때 구로승무소에서 기관사, 우리 임도찬 선배는 구로열차 승무소의 차장이었는데 그때 막 무정차 통과한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때 시청 막 종각 이런 데 막 정차 잡고 막 통과시켰어요. 왜? 내려가시고 시위에 힘들까봐. 그 뒤에 이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는데 이때는 철도 노동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석 달 동안에 파업 3,337건, 신규 1,428개 이렇게 엄청난 파업을 했는데 철도는 이때는 싸우진 않았지만 곳곳에서 보고 들었잖아요. 이러면서 1년 뒤에 있을 파업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옛날에는 구호를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주먹쥐고 하자면 옛날에 이렇게 촥 이렇게 하고 88올림픽 51전에 근로기준법 지켜라, 주의를 달라 이런 욕을 하고 파업을 벌였는데 열흘 동안 농성하다 파업했어요. 근데 좀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열흘 동안 이게 한여름만이에요. 엄청 더운데 이게 농성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 어용 선배들이 참을함을 안 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열흘 동안 농성하다 갑자기 파업 안 들어갈 것처럼 확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도 도대체 어떤 놈이 주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용 선배들이 다 찍어줬죠. 저놈들이 다 주동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앰프라든가 북장군을 갖다 놨는데 선배들이 그걸 다 때려 부신 기억이 납니다. 찾으러 갔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엎어버리자 이런 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처음에 농성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차량하고 수송, 열차, 심지어 새마을 승무원까지 와서 같이 처음에 초기 농성했어요. 왜? 다 같이 열악하니까. 근데 기관사들은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 왜 다 된 밥에 숟가락만 들고 댐비냐?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요구 조건을 정리하는데 다 자기 요구 조건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얕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기관사들만 나중에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수의 그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전체가 단결한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전자. 토론할 적에 박수치는 아니고 그때는 이제 그 지도부가 딱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한 500명이 모이면요 누구든지 자유발언 신청해서 시청 앞에서 우리 집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사회자가 왕이죠. 그럼 막 발언하면은 정말 누군가 올바른 얘기나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분위기 확 끌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왜 다른 직종을 왜 배제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 야유를 받았게요, 칭찬을 받았게요. 야유를 좀 받았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전교조는 노조 하나 만들었다고 초롱행동이 해고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생하면서 세운 조직일수록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도노조도 사실 남못지 않은 고생을 했어요. 그죠? 그 민주노조 되기 전에 해고자도 많고요. 구속자도 수십 명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강목으로 치고 가면서 우리가 민주노조를 만들었잖아요. 그 힘으로 10년 저 어용 정권 버틴 것 같아요. 쉽게 먹었는데 쉽게 다 무너졌어요. KT 그죠? 아주 선거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포항전철에도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는데 거기 1년도 안 돼서 무너졌죠. 그래서
전노에 매기는 한국노동운동사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요. 1993년에 드디어 이제 노동조를 찾았죠. 옛날 사진이 뭔가 좀 지금보다는 뭔가 좀 약간 원시적이면서도 좀 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보세요, 이거 앞에 가시면은 이보세요. 향수 쓰고 막. 여러분 우리 철도도 막 향수 썼어요. 옛날에 향수 썼습니다. 자, 이제 94년 파업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는 옛날 우리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노동자 자리가 뭐가 되는지 지금 저는 다니면서 약간 좀 헷갈리는데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빽빽하게 들어가면요 한 400명 들어갔어요. 옛날 우리 노동자 정말 그리고 모여서 이제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88년에는 기관사 파업이 있었고요. 구속자 가족 후원회가 결성이 된 뒤에 전국 기관차 협의회가 89년에 설립됐고 90년 12월에는 요게 노동운동 탄압 분쇄 및 근로조건 개선 투쟁 파업 이루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 다음에 1991년에는 전역 추돌로에서 기관사와 차장이 죽었는데 장례 투쟁 이게 다 어영노조 시절이에요. 1992년 5월에는 서울지역 민주지구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때 이제 기관사 외에도 민주파 지구들이 여러 많이 생긴 거죠. 사무처장이 여기 교육장에 있는 임도청 선배. 그래서 서울민주지구협의 사무처장 올해 여기만 했습니다. 93년 4월에는 서울지방민주집행부를 만들었는데 석 달 만에 쫓겨났고요. 왜? 간선제니까 대의원 몇 명만 배신하면 쫓겨나는 거죠. 네. 94년에는 전국 지하철노조협의회를 결성해서 공동의장을 맡았다. 그 다음에 94년에는 공동파업했다. 그러니까 이 어영노조 치하에서도 엄청 치열하게 싸워서 이렇게 대표적인 사건만 이렇게 좀 여러 번 했지만은 그 외에도 수많은 현장 투쟁이 있었어요. 94년에는 철도,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이 공동파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기관차 사무소 앞마당이에요. 분위기가 참 원시적이죠. 건물도 엄청 넓었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기관사와 동력차 검수원, 차량 관련해서 6,500명이 이제 전기업으로 이제 모였는데 계기는 딴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우리가 단가의 수당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시간을 더 93시간을 더 일하면 얼마나 더 받냐? 아마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얼마쯤 될까요? 10만 원 정도 더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착취를 당한 거죠. 이러다가 수당 단가가 50% 인상이 되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것도 지금 비하면 택도 없지만 좋기는 좋은데 최초로 철도 역사상 최초로 기관사와 다른 직종의 임금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기관사들이 껍질가 막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제가 전기업 이제 교섭국장하고 있었는데 엄청 설득했죠. 야 기관사 수당 인상해달라면 안 되고 우리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자. 그럼 우리가 변형근로시간제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 인정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금융태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요구 조건을 통일한 다음에 파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월 13일 날은 철도, 6월 24일은 서울지하철, 6월 25일은 부산지하철 연쇄 파업이 들어갔죠. 원래는 6월 27일 날 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김영삼 정권이 공동 파업은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철도를 먼저 쳤어요. 농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따라 들어온 거죠. 약속을 지키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6월 28일 날 파업이 무너졌는데요. 철도는 서울지하철이 7월 1일 날 마지막으로 복귀해서 파업을 졌습니다. 그러면 철도는 어떻게 됐다? 조직이 아주 박살났죠. 전기업을 탈퇴해야 지배제를 풀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조직이 제가 구속됐다 석방되니까
조직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예 날아가고 그랬어요. 95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졌고요. 9697 총파업은 기억하시죠? 춥답니다. 자, 2001년도에 2000년에 이 유명한 사진은 전면적 직선제 공동투쟁본부가 직선제 투쟁을 벌였는데요. 철도노조 회관에서 약 2달간 농성했죠. 점거해가지고 그 중앙위원회 중인 철도노조 간부들을 싸그리 몰아내고 조합을 점거해서 2달 동안 농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철도청이죠. 철도청장에 탄압이 들어오니까 이 용산역 철탑을로 가서 김병도이 며칠이었어요? 정확하게? 45일. 네, 45일간 여기 지는 게임 맞으며 올라가서 부쩍 더울 때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내렸는데 그 더러운 거는 제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뭐 머리카락 수염은 그렇다 쳐도 이 때가요. 아우 정말 서울역에 있는 그분들은 정말 저로 가라 그러고 고생 많이 했죠. 운전하느라고. 그러고 나서 철탑 없앨 뻔했어요. 잘라가지고 아예 철탑을 잘라서 회사에서 아예 없애버렸죠. 어쨌든 그런 구속자가 제가 기억하기로 구속자가 6명, 그다음에 해고자 10명인가? 그 다음에 44명이 제명됐죠. 이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철도 제야에 있었는데 위원장 후보로 내려난 사람들이 싹이 다 제명돼가지고 정말 눈앞에 깜깜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래서 민주집행부를 징계했다. 처음에 이제 민주집행부 되자마자 이제 집회하는 모습인데 지금하고도 분위기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2002년 2월 25일날 민주집행부가 최초로 파업을 했죠. 가스노조, 발전노조와 함께 국가기관산업 민영화 조직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서 공동파업을 했습니다. 가스노조는 4시간 만에 하객 타결, 철도노조는 2월 27일 하객 타결, 발전노조는 38일간의 파업 끝에 단협 타결했어요. 그래서 이때 어용집행부가요 2000년에 1인 승무를 합의해줬어요. 1인 승무를 합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민영화는 안 되는데 통째로 민영화를 해도 된다 이걸 사인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민주집행부가 그 합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인정 못한다. 그는 조합원의 의지에 반환하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업을 해서 1인 승무하고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철회하고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였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사회공 합의죠. 여기 이 합의로 통해서 철도공사 민영화 법안이 폐기됐어요. 민영화 공식적으로 처리됐고 그 대신 이제 공사화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사화. 근데 문제가 뭐냐? 상하분리. 그러니까 지금 시정공단하고 이제 우리하고 찢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철도 경영에 있어서 만성 적자의 원인이 된 거죠. 쪼개는 거를 우리가 1년에 약 6천억 정도를 지금 갖다 바치잖아요. 지금 시정공단에. 열받아 죽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원래는 사회적 합의 통해서 합의했는데 이걸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인 승무를 완전 처리했고요. 해고자 45명 복직을 하겠고 부족 인력 1,500명을 충원하고요. 그 다음에 KTX 개통과 더불어서 새롭게 2,000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었어요. 그거를 지키지 않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네, 지금 KTX 부문의 그 수많은 부분이 기관사라든지 열차 뒷장, 그 다음에 핵심 정비 이외에는 싸그리 외주 위탁됐고요. KTX 승무원들이 그 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인이 되겠죠. 이게 연세대에서 지금 저자제하는 광경이에요. 그죠? 밤새죠.
밤새 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합의 타결됐었죠.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노무현 정부죠. 그 이제 상하분리 이거를 이제 를 토대로 하는 그러한 공사법을 국회에 이제 상정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국회에서 가결되거든요. 그래서 파업에 들어가요. 약속을 어겼다 해서 여기 지금 파업에 들어가니까 새벽 4시에 파업을 했는데 이게 몇 시냐면요. 8시 한 20분? 저는 경찰이 우리 철도 파업을 진압하는 걸 여러 번 겪었는데 버스로 밀고 드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은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딱 오하이어를 갖춰서 착착착착 들어와요. 빨리 도망가라 이거죠. 그죠? 버스를 밀고 들어왔어요 이때는. 도저히 뭐 우리 그때 그 뭐죠? 칠 거다 안 칠 거다. 그때 이렇게 이제 막 분분했는데 저는 분명히 친다. 분위기가 치는 분위기다. 그리고 기자한테 친다 그랬다. 빼자. 그래서 막 이 연세대 모인 그때 한 엄청 모였어요 그때. 그죠? 한 4,000명인가 5,000명씩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빼자. 그래서 한참 빼는데 우리 지방부 지도부에서 아니 치지도 않는데 왜 빼? 돌려. 그래서 돌렸다가 기습적으로 얻어맞았죠. 그래가지고 막 이 보세요. 이 경찰 막 난장판이 났잖아요 지금. 이건 뭐예요? 누구지 모르겠어요. 사진 찾았는데 네, 산에까지 이놈들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진짜 황당해요. 아침 굶고서 연세대 뒷산에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업을 지금 우리 해고동지들 주역이 이때 다 해본 거예요. 지금 김동동 아니죠 6.28 파업 6.2000 우리 저희 국장 계신데 이때 다 해고되셨는데 파업 자체는 패배했어요 사실. 그냥 뭐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복귀했는데 조직적 갈등도 심했고요 복귀하면서. 근데 저는 이 파업이야말로 그 뭐랄까 보수 정권 10년 동안 우리가 완강하게 버틸 수 있는 그 다음에 정부가 우리를 무서워하는 그러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철도는 정권에서 보기에 안 할 것 같은데 꼭 가요. 그런 이 선입견을 심어준 파업이다 라는 거죠. 2004년에는 지금의 근무 형태를 결정짓는 그러한 단체벽을 체결합니다. 이때도 임금이 약간 삭감이 됐어요. 뭐 많지는 않은데 미미하게 삭감이 됐는데 사실 엄청 말씀이 많았어요. 왜? 임금 삭감 없는 뭐죠? 근무형태 변경인데 임금이 좀 삭감된 데다가 중루의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막판에 파업철에는 약간 중로의 조정보다 약간 후퇴대만으로 사인했어요. 엄청 말씀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임금 삭감 없는 근무형태 변경이 근무 조건을 이때 뼈대를 결정을 한 단역입니다. 네, 드디어 이 사형수 출신의 이 사람이 왔는데 단역 체결할 때 파업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KTX 신문을 보이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당시 신문 기사예요. 이 사람은 철도에서 무척 좋아해요. 그 사람 참 괜찮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 승무원들을 정리해본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용산 역세권 사업을 누구죠? 오세훈하고 같이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명박이가 대통령 된 걸 보면서 아니죠. 부천인가? 어쨌든 용산 역세권을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뭔가 큰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철도에는 제가 추산컨대는 대략 현재로서는 7조 원가량, 크게 보면은 9조 원가량의 재정적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기 있는 땅, 지금 우리 땅 아니에요, 저거. 법적으로 막 소송이 막 그냥 대출 연거리도 걸려가지고 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요. 저 과정에서 낭비 탕진한 예산만 약 3조 원 넘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러한 요구를 걸고 파업을 했다. 근데 이 파업이 중요한 건 뭐냐? 그전에도 좀 막연하게 걸긴 했지만 이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공적 요구를 걸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때부터 철도노조 파업이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철도노조 최초로 계약직 외주위탁 비정규직이 함께한 투쟁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네, 승무원 파업은 따로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2003년 4.20 KTX 개통 시 2,000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는데 국토부가 우리 파업이 패배해서 우리 철도노조 조직이 약화된 틈에 500명만 충원한 바람에 이게 KTX 기장하고 열차 팀장 그 다음에 극히 필요한 필수 인력만 충원한 바람에 어떻게 돼요? 승무원들 위탁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노동부에다 철도노조가 질의회의했더니 위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해줬어요. 노동부에서. 그런데도 그냥 위탁을 강행해서 심각한 중간 잡치를 하니까 승무원 전원이 철도노조 가입해서 같이 파업 들어가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진짜 골 때리는 놈이죠. 네? 이 사람 석방 됐나요 지금? 아니요, 쌍방입니다. 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죄를 지은 놈은 꼭 뭔가 응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좋았는데요. 이놈 이게 지금 누구죠? 명바이가 정원이 10%만 감축하라고 했더니 이놈은 나는 따로 할게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거 했잖아요. 이거 엄청 쉬운 그죠?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거. 근데 이렇게 나쁜 놈이 오는 바람에 제가 볼 때 철도노조가 좀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회사의 회의를 못 하는 친구들이 2013년에도 파업을 했죠. 이거는 이제 1차 정상화에 저항해서 네. 그렇죠. 파업 일지는 지금 안 보이겠네. 이게 1차 박근혜 정권 1차 파업이죠. 이건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다. 근데 획기적인 건 뭐다? 이때 획기적으로 정말로 시민사회에 열띤 호응을 불러일으켜서 74일 파업을 그런 자신감을 담기는 그 파업인데 74일 파업을 그런데 하죠. 다 하셨는데 저는 이때 다른 거로 여러분들하고 다 다르게 생각할 게 없는데 제가 상당히 의미를 새롭게 가진 게 뭐냐? 야 우리 노동조합이 드디어 전경련 합집회, 삼성 재벌 합집회, 그다음에 정치 투쟁 많이 했어요. 국방부 합집회,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드디어 철도노조가 한국 민주노조의 기관자가 됐구나. 저는 이런 자부심을 가졌는데 또 한편 어떻게 됐다? 철도가 왜 74일씩이나 파업을 해야 되냐? 전 진짜 이거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죠? 철도라면 적어도 길어봐야 일주일. 또 철도가 진짜 열을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원래 우리 파업이 이런 건데 왜 우리 파업이 74일이나 가야 되냐? 제가 왜 시멘트 이 사진을 넣냐면요. 이 파업을 했더니 진짜 죽겠다고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공사 중단된다. 맨날 이랬잖아요. 그것도 겨울이라서 이게 또 지금 얘들 엄청 비싼 운임 주고 일반 컨테이너 차량 불러서 이제 대체 수송을 했는데요. 74일 장기 파업은 생산 중단에 따른 파괴력이라는 파업의 본질 강화를 숙제는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 준비한 그림은 다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이거예요. 첫째,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철도노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 크다. 왜? 제가 4월달에 전교조 그 정책하고 교선 담당자 수련회 갔는데 70명 모셨더라고요. 조직이 크니까요. 7만 조직이잖아요. 갔더니 저는 전교조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월호 때 거기가 청와대 홈피에 실명으로다가 그 박근혜 퇴진하라고 올려가지고 수사받고 뭐 징계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전교조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거기 갔더니
저를 엄청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저렇게 파업한 조직이 어딨냐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식 안 하실지 모르지만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은 철도노조를 무지막지하게 존경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만 그러냐 일본 철도노동자들은 거의 한국의 그 철도노조를 뭐 선사시대에 있는 조직처럼 생각을 해요. 저희가 교류하고 있잖아요. 서울병원과 지금 일본의 가장 투쟁적인 치과동물학 교류하고 있는데 그 동지들은 진짜 올 때마다 이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사회 정규직 노조 운동이 심각한 위기다. 그죠? 일단 시민사회 지탄을 받고 있어요. 저번에 기아자동차 그 조직에서 비정규직을 이렇게 떼낸 거는 노조운동의 우호적인 경향신문까지 심각하게 비판했더라고요. 위기다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된다? 그냥 이 모범 당한 우리 철도노조가 잘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노동조합이라면 언제 어느 때든 제가 파업의 역사를 두고 봤잖아요. 언제 어느 때든 우리가 파업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치열하게 파업을 저항했는데 조직이 건재한 데는 또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년 공공부문 파업 때 보니까. 그래서 역시 노동조합은 언제나 파업을 준비해야 되고 올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올해도 우리가 SR 통합이라든지 뭐 상하분리 문제라든지 혹은 뭐 외주화 문제라든지 혹은 뭐 잃어버린 단역을 회복한다든지 뭐 형성지나 KTX 승무원을 복직한다든지 하는 커다란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아니다. 하반기 단역에 맞춰서 우리가 또 확실하게 파업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